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어떠한 전략적 지원과 방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국가적 차원, 지역적 차원, 대중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거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컬 콘텐츠 개발에는 우리가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있고 이 속에서 도시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는데 지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비교 우위에 놓여 있고 지역의 어떤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의 생산이야말로 꼭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로컬 콘텐츠는 단순히 상품 개발이 아니라 장소 개발, 생태 가치 추구가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하는 로컬 콘텐츠 개발이야말로 창의적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다른 지역과의 어떤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를 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지역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 주민의 공감과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자산, 그다음에 그 지역의 문화자산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고 기관과 대중, 그다음에 대중과 지역민들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그 가치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중적으로 설득력과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컬처노믹스의 효과를 이끌어내 나가는 게 문화 콘텐츠가 갖고 있는 특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는데요. 앞에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의 어떤 기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기조 아래 지역이 어떤 성과를 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공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 해녀 몽리에 대한 이 캐릭터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제주가 지역 콘텐츠가 로컬 콘텐츠를 개발을 통한 어떤 제주도의 글로벌화, 세계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그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생각을 했을 때 국내에서보다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많은 사례를 찾곤 했었어요. 국내에서는 사실 로컬 콘텐츠에 대한 지원이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도시재생 산업이니 어떤 전략적 지원 산업이니 이런 것, 사업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로컬 콘텐츠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어떤 결과가 생겨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 콘텐츠의 개발에 대한 어떤 마중물 아니 콘텐츠 어떤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왼쪽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 이 해녀 검은 슈트를 입고 있는 해녀가 보이는데 얘의 이름은 몽리라고 합니다. 네, 몽리라고 하면 전라도에서는 옹고집, 똥고집 이런 좀 부정적인 언어로 몽리를 부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로 인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몽리라는 말은 제주도 말로는 해녀라는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몽리라는 캐릭터를 개발했던 아트피큐라는 회사에서는 가장 지역적인 게 세계적이다. 가장 토속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인식에서 착안을 해서 그 제주도 하면 그 해녀가 생각이 나잖아요, 저희가.
그 해녀의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서 어 음 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몽니라는 회사 캐릭터를 개발하는 회사는 현재는 한 20년 이상 된 지역 기반의 그 창업 기업입니다. 근데 이 아트피큐라는 회사가 지역을 기반을 두고 지역에서 어떠한 어 산업을 이루어낼 건가. 원래는 이 회사가 캐릭터 개발 회사가 아니고 그 솔루션 개발 회사였다고 해요. 근데 이들이 그 솔루션을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어떤 경제적 효과를 이뤄낼 수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제주도의 가장 특성을 살리는 어떤 캐릭터 개발을 통해서 자기 어떤 솔루션들과 어떤 그 결합을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결국은. 이 몽니가 그 토속적인 소재를 가지고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한 지역 기반의 독창적 IP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계기는 2012년에 2012년 12월 SBS에서 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15분짜리 52편이 방영이 됐었어요. 52편이라고 하면 매일 한 편씩 방송이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1년 동안. 그 1년 동안 이 몽이라는 애니메이션이 SBS 방송을 타면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됐었고, 이 노출을 통해서 2014년에는 14년부터는 어떤 해외 디즈니 채널이나 대만, 홍콩, 태국, 마카오,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쪽으로 애니메이션이 수출이 되면서 더욱 지역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분야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 아트피큐라는 회사가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콘텐츠가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을 하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떤 그 노력의 결과, 그러니까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는데 그들이 좀 고단한 과정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계기로 해서 그 웹게임이라든지 모바일 게임, 문구, 왕구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걸로 해서 어떤 컬처노믹스, 그러니까 문화와 경제의 어떤 효과를 톡톡하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제주도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관광 산업이 많은 재원을 갖고 관광 산업에 대한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특성상 지식 기반 산업의 토대가 사실은 취약했었고 그 문화 콘텐츠라는 인식 자체가 많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프라나 어떤 재원이나 제일 중요한 인력, 그다음에 관련된 연구 개발에 대한 그 모든 그 자원 자체가 열악한 상태였을 건데, 이 몽이라는 거를 어떤 한 기업의 지속적인 어떤 투자와 그 의지로 개발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을 텐데, 또한 또 지역 컨텐츠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서 학계에서 여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 인재 배출하고 실력을 함양하는 데 있어서는 그대로 과제가 남아 있다.
라고 합니다. 음. 어 제주도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문화적 자원이 되게 풍부한 곳이잖아요. 풍부한 곳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희 전남 광주도 어 문화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다시 목리 이야기를 좀 하자면 목리는 아름다운 섬 마라 아일랜드의 해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캐릭터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어떤 큰 문제점, 고난함이 뭐가 있냐면 자본과 인력,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서 성공 확률은 그럼 높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캐릭터가 개발이 되고 애니메이션들이 개발이 되고 아니면 어떤 그 문화적 콘텐츠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런칭을 했을 때 실패 위험도도 높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라이선싱하고 상품화하고 마케팅하고 유통하는 데 있어서 그 지속적인 어떤 지원이, 그러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건 단순 지원이 아니라 투자 뭐 뿐만 아니라 뭐 인프라, 지역, 인력, 어떤 여러 가지 여러 기반들에 대한 어떤 단계, IP 창작에 대한 개발, 제작, 유통 과정에 맞춘 어떤 학계 지자체의 어떤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목리에 목리에 대한 2020년 광주 에이스페어에서 소개했던 기업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의 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해가 와닿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지켜온 해녀. 그 바다를 품은 꼬마 해녀 목리가 이제 전 세계의 바다로 나아갑니다. 전 세계를 모험할 우리의 꼬마 해녀 목리의 성장을 함께 만나보세요. 애니메이션 IM 목리는 연예인 지망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과 실패, 그리고 성공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2012년 SBS 방영을 시작으로 2013 디즈니 채널에 방영되는 등 전 세계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 이후 아이들의 사랑에 힘입어 2016년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아름다운 섬을 지켜내는 꼬마 해녀 목리와 해녀 특공대가 방영되어 단순한 오락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환경의 중요성도 알려주어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도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기술을 포맷으로 제작된 시즌3는 교훈을 줄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로 제주도 민속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데요. 목리와 해녀 특공대, 이야기 섬의 비밀. 벌써부터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또한 인형, 완구, 게임뿐만 아니라 박람회 등 목리를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생활 속으로 목리가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은 중국, 프랑스 등 10개국에 수출되었으며 라이선스 계약으론 스페인, 홍콩 등 15개국의 수출 성과를 만들어낸 아트피큐입니다. 거침없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꼬마 인형 목리의 발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 목리가 앞서서 2012년도에 첫 방송이 됐잖아요. 지금 저희가 2021년인데 결국 얘는 10살 정도의 나이를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 10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캐릭터라는 거는 아직 어리죠. 저희 나이를 보면. 하지만 캐릭터로서는 아주 수명이 아주 긴 캐릭터이죠. 뽀로로도 10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10년 동안 한
캐릭터를 개발해 나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노력, 그러니까 물론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시겠지만 하나의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해 나간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그 한 분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남극과 북극을 오가고 있는 계절을 많이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나름의 내공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몽니 같은 경우 이 캐릭터 하나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TV 애니메이션, 책, 게임, 프로덕트, 그다음에 모바일 앱, 테마파크, 키즈 카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몽니인데 이 몽니가 지금은 또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3D로 다시 만들어져서 그 기술과 융합한 어떤 또 다른 캐릭터로서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사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요즘에 또 그 3D, 또 AR, VR 어떤 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몽니도 꾸준히 발전할 수 있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고 어떤 과도기를 통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 하나의 캐릭터로 지역의 어떤 유관된 인력, 재원 활용, 산업을 산업의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크나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도 이제는 애니메이션 개발하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뭐 기관이나 교육기관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찾아보지는 못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 콘텐츠, 이건 사실 지역 콘텐츠 이 전체 틀은 사실 어떤 산업에도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구조고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몽니라는 캐릭터의 특성, 어떻게 얘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탄생을 했으며 어떤 성장을 갖고 갈 것이며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이며 그 제주도의 지역 특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역의 특성을 몽니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충분히 발현되게 하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제주도를 만들어내는 이제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왼쪽에 잠깐 보시면 몽니의 제주 여행. 몽니가 제주도를 설명하면 되게 호감 갈 것 같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역 컨텐츠의 그러니까 로컬 컨텐츠의 가장 강점이고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주 전남도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의 특수성을 활용한 캐릭터 개발, 스토리 개발, 뭐 캐릭터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스토리 개발, 뭐 요즘은 웹툰이나 뭐 웹소설도 있고, 또 다양한 어떤 컨텐츠 생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1인 미디어 시대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각자가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스토리들을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원천 IP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로는 저희 전남에 있는 순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천은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이라고 해서 생태문화도시 수도라고도 칭합니다. 왜 순천이 생태문화도시라는 키워드를 갖고 가게 됐을까? 그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그 어떤 자연보호구역에 그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그 보호구역이 있거든요. 순천만. 철새들의 어떤 도래지로서 지금도 개발이 안 되고 계속 그 상태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실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땅값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은 반발을 하겠지만 순천은 이러한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시켰던 대표적인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약점인 거죠. 하지만 이거를 지금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점으로서의 어떤 순천의 브랜드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순천만을 통해서 순천만 정원을 습지 옆에 순천만 정원을 만들고 이 정원을 통해서 세계의 정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순천만 정원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브랜드를 만들어냈고, 그 브랜드를 통해서 순천은 가면 정원이 좋은 도시야, 정원 같은 도시야라는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천은 순천만 정원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어떤 균등한 도심과 신도심의 균등한 어떤 그 개발을 정원과 같이 꾸며놓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예술적이고 또 공간의 어떤 문화예술, 그다음에 이런 생태문화 도시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생활 태도 자체도 변화를 시켰던 계기가 됐는데, 시민 생활에도 변화가 있고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술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순천의 구도심에 가면 문화의 거리라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를 가다 보면 많은 어떤 개인 아티스트들을 어떤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나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같이 서로 협업하고 같이 생산해서 소비하면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통합적인 로컬 브랜드 전략이 결국은 순천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잘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 유관으로 했던 게 순천만 동물영화제가 매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왜 동물영화제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원 속에 살고 함께 자연과 어우러진다라는 거는, 동물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사람이 어우린다라는 거는 그 도시 자체가 어느 어떤 자연의 공간으로서의 어떤 이미지화하는 데 있어서 큰 기여를 상호하고 있지 않나. 순천은 생태적인 생활 문화와 삶의 질이 일단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문화 다양성 증진을 통해서 많은 거를 수용하고 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켰고 생태문화 거점 도시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생태문화 수도라고 해서 수도 순천이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순천의 이런 생태문화 도시의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순천만 정원을 이유로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데, 도시조성 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생태문화 도시 기반을 구축을 하고, 그래서 시민문화 거버넌스를 구축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향후에는 생태문화의 어떤 국제 행사라든지, 요즘 검색해 보시면 국제 포럼도 있습니다. 생태 포럼도 매년 순천에서 개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도시의 어떤 브랜드화를 통해서 영화제와 정원이라는 전시, 테마파크, 그다음에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세계의 어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환경이나 이런 더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이런 거에 발맞춰 순천은 어떤 그런 브랜드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천의
이거는 순천 생태문화도시 사이트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전체 어떻게 순천을 어떻게 이 문화도시로 조성을 할 거야 되는가라는 비전을 만들어서 국민들과 그러니까 시민들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할 수 있는 문화들을 공감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정부 기관이나 어떤 어느 일부 단체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이런 소통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뭐 사실은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어서 아까 앞에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땅값이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순천은 전 도시가 사실은 땅값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 개발이 안 되는 지역조차도 땅값이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 역 방향을 일으켜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의 그 특수성, 비교 우위를 약점이 꼭 약점이 아니라 약점을 강점화시킬 수 있는 것도 어떤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순천을 가보면 많이들 순천을 가보셨겠지만 도시가 점점점 더 예뻐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정원박람회가 열린 전남 순천은 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입니다.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서 올해를 순천 방문의 해로 정했는데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생태문화도시로의 발돋움을 꿈꾸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관광객 900만 명이 다녀간 대한민국 생태의 수도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순천만에는 두루미 등 갖가지 철새가 날아들어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지난 2013년에 지구의 정원을 주제로 박람회가 열린 제1호 국가정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이후에도 철 따라 옷을 갈아입으면서 1년 내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생태 문화도시로의 자리매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생물권 보존지역 습지도시로 올라 세계적으로 생태적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천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원 등을 활용한 순천 스토리로 여행의 컨셉과 가치가 다른 최고의 품격 높은 여행지로 만들겠습니다. 올해를 순천 방문해로 정한 순천시의 관광객 유치 목표는 1,000만 명. 생태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 사는 새로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1,000만 그루 나무 심기에도 나섭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숲을 가까이 하면서 건강과 또 안전 먹거리를 산을 통해서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 오는 4월 동아시아 람사르 센터가 주관하는 습지 학술 대회에 북한의 전문가를 초청합니다. 순천시는 북한의 순천시도 교육과 철도의 중심지로 여건이 비슷한 만큼 민간 교류가 풀리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그 로컬 콘텐츠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 주 목적일 텐데요. 도시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생성과 소멸이라기보다는 쇠퇴죠. 쇠퇴를 반복하면서 그 새로운 어떤 주기를 맞이하게 된 주기를 맞이하게 될 결정적 요인이나 계기가 지금은 충분히 국가의 전략적 사업을 등에 업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최근에는 코로나가 이 많은 저희 생활 패턴들을 바꾸어 놨잖아요. 처음에는 두려움과 공포에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
외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이 위드 코로나일 때 저희가 이 코로나 이전에 생활했던 생활 방식과 코로나 이후의 생활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변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짐작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미래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저희가 그 선택과 집중, 효율성을 강조하고 규모의 경제나 폐쇄형 혁신, 대기업 위주의 어떤 대기업이나 기업 위주의 발전을 하고 중앙정부 주도에서 발전을 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창의적인 연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 생태계도 변화해야 될 거고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가성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고려해 봐야 될 거고 임팩트 투자, 그다음에 네트워크 융합 서로 그다음에 개방이 돼야 된다. 예전에는 대기업이나 기업 위주의 어떤 폐쇄적으로 모든 게 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업들이나 개인들도 개방을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과 타인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서로 융합하고 결합을 해서 개방된 어떤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뭐 좀 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 위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미디어도 지금은 예전에는 이미 레거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레거시 미디어 방송들 같은 경우는 방송국이라는 중앙 집중의 어떤 미디어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유튜브나 뭐 최근에는 메타버스의 어떤 1인 제페토라든지 아니면 틱톡 이런 1인 미디어 위주로 발전을 하고 생산되고 있고 소비되고 있고 이런 또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도의 민간 협력이 그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고 지향되어야 되는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로컬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그 지역의 어떤 폐쇄성을 갖고 있지 말고 지역의 어떤 좀 개방된 마인드와 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져 나가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모소대나무 요즘에 TV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를 오래전에 할 때도 오래전부터 모소대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컨텐츠라는 거는 특히 문화 컨텐츠라는 거는 모소대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뿌리를 내리는 동안 4년 동안 그러니까 뿌리를 내는 오랜 기간 동안 누구도 이게 대나무 숲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무시한 거지만 이 모소대나무가 7년의 기간을 이후에는 3년 동안 얼마나 자랄까? 12m, 14m까지 자란다라는 내용이라고. 그러니까 이 끝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자란다라는 모소대나무인데요. 일단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콘텐츠가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도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장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좌절하거나 에이, 이건 아니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개발하고 실패하면 또 방향을 바꿔서 아니면 또 다른 콘텐츠를 해서 그 인간이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로컬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 좀 공감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로컬 콘텐츠가
지역의 그 특성에 맞는 지역 콘텐츠들이 좀 많이 개발이 돼서 생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